독일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싸움.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이라 불리던 독일과 한때 그 문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기술을 배웠던 한국. 한국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소리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독일의 승리를 외칠 때 단 한 나라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당신들은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한국 야차바 보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On Air. CNN 스튜디오의 수십 대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죠.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단언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린 10년 뒤 이 자리에 앉아서 사망자 수를 세고 있을 겁니다.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3초간의 침묵. 앵커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입니까? 한국입니까? 앵커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7개국이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스튜디오 안의 모든 스태프들이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음향 기사도 모두가 제 입술을 주시하고 있었죠. 제 선택은 안녕하세요. 저는 닐 로버트슨입니다. 오타와대 국제안보정책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정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외부위원이죠. 저는 지난 30년간 바다를 연구해 왔습니다. 북극 해역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고 나토 해양안보위원회에서 10년간 기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때의 배지가 들어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타와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날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통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소집된 회의였죠. 지하 브리핑룸으로 내려가는 복도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참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해군 참모 총장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북극 작전 지역 해도가 떠올랐고요. 빨간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빅토리아 함, 북극 작전 중 엔진 냉각 시스템 불능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비 지연과 부품 병목 현상으로 인해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승조원 사릿 실명, 긴급 부상 후 현재 얼음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역시 북극에서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그 추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죠. 영하 30도의 바람, 끝없이 펼쳐진 얼음,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의 공포를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요.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참모총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높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4척 모두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품 조달도 원활하지 않고 정비 주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2022년 빅토리아함 화재 사고, 2023년 코너브룩함 충돌 사고에 이어서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함대가 무너지고 있었죠.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RFP 요구 조건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었죠. 굵은 글씨로 핵심 요구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작전 거리 6475km 이동 후 수중 3주 작전 가능 AIP 시스템 필수 탑재, 거주성 장기 체류를 위한 식량 냉장 냉동 시설 및
승조원 공간 확보, 납기 2035년 이전 4척, 2043년까지 12척 인도.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왕복 및 현지 작전 고려 시 실질 항속거리 약 15,000km 필요.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구매가 아니었죠. 캐나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해군 운용 참모가 보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극 작전의 특성상 함정이 기지를 출발해서 작전 해역까지 이동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소 3주간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죠. 이는 AIP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수중에서 며칠 버티는 것과 3주를 버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를 위해선 신선 식량을 넘어서 냉동 냉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승조원들의 사기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침실, 의무실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7주간의 임무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함대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까? 운용 참모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함대의 항속거리는 약 4,000km 수준이고 수중 지속 시간은 수일에 불과합니다. 거주성 측면에서도 장기 작전에 필요한 냉동 냉장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잠수함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가진 함대로는 북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뒤졌다. 장관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후보는 두 곳입니다. 독일의 이베빌투CD 그리고 한국의 장보고 트레이다이. 화면이 둘로 나뉘었죠. 왼쪽에는 독일 이베일루CD의 외형이, 오른쪽에는 한국 장보고 띠히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잠수함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독일 것은 매끈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고 한국 것은 묵직하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죠. 기술 자문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이베일투CD는 최신 설계입니다. 스텔스 외형과 비자성 소재인 스테인리스 선체를 사용하죠. 혁신적인 유체, 역학 설계로 수중 저항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물은 아직 건조 중이며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실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현재는 설계 단계와 초기 건조 단계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실제 운용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술력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사진 플러스 실적, 기술 자문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보고파이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항속거리는 약 13,000km로 보고되고 있으며 캐나다형 설계로 확장 시 15,000km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5,000km.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숫자였죠. 저는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에서 이미 다수가 운용 중이며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SLBM 수직 발사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거주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미래 시제였고 한쪽은 현재 진행형이었죠. 한쪽은 약속이었고 한쪽은 증거였습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자기 기로의 대응 능력 말입니다. 기술 자문관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이베일루CD는 비자성 소재인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자기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테인리스 선체의 잠항 심도와 구조적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장보고 3D는 전통적인 강철 선체에 디가우징 시스템을 탑재해 자기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망 심도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기 기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혁신 비어스 검증, 위험 vs 안전.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납기 문제도 논의되었죠. 독일은 초도함 이후 후속함 인도 일정이 불확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의 조선소에서 동시 건조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045년 이전의 4척, 2043년까지 12척 인도가 가능하다는 계획이었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대 조선소 동시 건조라.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술 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조선 강국입니다. 동시 라인 운영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프셋, 즉 절충교역 조건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정치적 이점을 강조했고요.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유지 보수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유리합니다. 나토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실질적 운용 측면에서는 검증된 기술과 납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치와 실무, 동맹과 생존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72시간 내로 최종 추천안을 제출하십시오. 성능, 납기, 오프셋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치는 시간을 벌었고 바다는 시간을 잃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캐나다 작전 해도가 띄워져 있었죠. 6275. 빨간 선이 오타와에서 북극 작전 해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왕복거리, 현지 체류, 예비 항속, 최소 15,000km는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 함대로는 불가능했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4개의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항속 AIP 리튬 거주성 납기,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작동하는 바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북극 해역에서 함께 복무했던 옛 동료였죠. 닐 들었어? 또 고장났다더군. 들었네. 이번엔 정말 심각해. 가동률 자체가 문제야.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죠. 닐, 자네가 추천안을 쓴다며? 제발 부탁이야. 제대로 된 배를 골라줘. 그래, 그러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독일 이보의 1초와 CD의 3D 렌더링 이미지, 한국 장보고 트하루의 실제 해상 시험 사진. 한쪽은 아름다웠고 한쪽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복잡했죠. 나토 동맹,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의회의 눈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정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저는 노트맨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청사진은 실전을 이길 수 없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저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죠. 앵커가 묻고 있었습니다. 독일입니까? 한국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7개국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승조원들의 생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72시간. 그게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202CD 기술 문서 237페이지, 한국 장보고 트리 운용 보고서 189페이지, 그리고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 분석서 124페이지, 총 55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72시간 안에 분석하고 최종 추천안을 작성해야 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캐나다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육전사대 75km 이동 후 수중 3주 작전. 이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기지 출발, 638 추대 5km 이동, 현지 도착. 그 다음 3주간 수중 작전.
그리고 귀환. 왕복만 해도 약 13km. 여기에 작전 중 기동 거리와 예비 항속을 더하면 최소 15,000km는 필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함대의 항속 거리는 4,000km.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독일 220cd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매끄러운 선체 라인, 혁신적인 유체 역학 설계, 비자성 스테인리스 소재, 기술 설명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기술 적용, 수중 저항 최소화, 자기 신호 제로에 근접.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예정, 계획, 목표라는 단어들이었죠. 실제 운용 데이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항속거리 항목을 찾았습니다. AIP 시스템 탑재 시 장거리 작전 가능 예정.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만 있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5,000km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주성 부분이었습니다. 승조원 편의시설 최적화 설계. 역시 추상적이었죠. 냉장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냉동시설은 어느 정도 용량인지, 침실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한국 장보고 사야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렌더링 대신 실제 해상 시험 사진들이 가득했죠.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는 잠수함, 부상하는 장면, 승조원들이 갑판에 서 있는 모습, 실물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운용 데이터 섹션을 펼쳤습니다. 2021년 실전 배치 이후 누적 운용 시간 12,087시간, 최장 연속 자망 기록 18일, 평균 가동률 92.3%.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었죠. 항속거리 항목을 봤습니다. AIP 시스템 및 리튬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실측 항속거리 13,200km. 캐나다형 설계 시 배터리 모듈 확장을 통해 15,000km 이상 달성 가능. 구체적이었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달성 가능이었죠. 이미 13,200km를 입증했고 거기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거주성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SLBM 수직 발사관 3기 탑재, 캐나다형 설계 시 제거 가능, 해당 공간 약 47.4를 냉장실, 냉동실, 추가 침실, 의무실로 전환 가능. 7주 작전 기준 신선식품 2주, 냉동식품 5주 적재 가능.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47매를 3회 공간, 7주 작전, 냉동식품 5주분. 이건 추측이 아니라 설계였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약속했고 한쪽은 현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술 자문단 동료였죠? 닐, 보고서 어떻게 가고 있나? 분석 중이네. 독일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나토 동맹 카드를 꺼내들었더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 얘기는 그만하게. 우린 데이터로 말해야 해. 알라. 그런데 닐, 독일 기술은 검증됐잖아. 209형, 212형. 전부 성공작이었어. 그건 맞네. 하지만 201cd는 아직 물에 뜬 적도 없어. 그래도 독일 아닌가? 믿을 만하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믿을 만하다. 그게 과연 충분할까요? 자네 북극에서 고장난 잠수함 안에 갇혀본 적 있나? 없지. 난 있네. 1998년이었어. 엔진이 멈췄고 우린 3시간 동안 산소가 떨어지는 걸 지켜봤지. 닐! 그때 난 배웠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작동이라는 걸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안전성 부분이었습니다. 독일 2의 12cd는 비자성 스테인리스 선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신호를 최소화해서 자기 기뢰를 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선체의 자망심도 한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논문은 독일 킬 대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신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는 강철 대비 강도가 낮아 동일 두께 기준 잠항 심도가 제한될 수 있음. 구조 보강 시 선체 중량 증가 및
내부 공간 감소 가능성 존재.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혁신의 대가 위험? 한국장보고 토리는 전통적인 강철 선체였습니다. 대신 디가우징 시스템을 탑재했죠. 자기 신호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운용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자기 기로의 회피 훈련 성공률 90%, 디가우징 시스템 가동 시 자기 신호 85% 감소 확인,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 8시간이 넘게 자료를 분석했지만 아직 절반도 못 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납기 문제였습니다. 독일 202CD의 건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초도함 건조 시작 2025년, 진수 예정 2027년, 실전 배치 2029년. 그 다음 2호함부터는 일정이 불명확했습니다. 후속함 건조 일정은 초도함 성능 검증 후 확정 예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4척이 필요했습니다. 초도함이 2029년에 나온다면 2035년까지 4척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및 대우조선해양거제, 조선소 동시 건조, 2027년 착공 시 2030년 초도함, 2031년 2호함, 2033년 3호함, 2034년 4호함 인도 가능, 이후 2043년까지 추가 8척 인도 일정 협의 가능.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소 2곳, 연도별 인도 계획, 심지어 12척까지의 로드맵까지. 저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대형 선박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8.7%. 거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머릿속은 명확해졌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왼쪽에 독일 이웹 이주 CD, 오른쪽에 한국 장보고 T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항목들을 채워나갔습니다. 항속거리, 독일 미확인 예정, 한국 심스완치 와베케르 실측, 15원 천회를 확장 가능, 운용 실적, 독일 없음 2027-2029 예정, 한국 시점 847시간 누적, 가동률 92.3%, 거주성, 독일 설계 단계, 한국 47m 전환 가능 7주 작전 대응, 안전성, 독일 스테인리스 잠항심도 우려, 한국 강철 디가우징 검증 완료, 납기, 독일 2029 초도함 후속 불확실, 한국 2039년 4척, 2043까지 12척. 저는 화이트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문단 5명이 모였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분석 결과를 들려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장보고 터리레이를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자문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나토 동맹인 독일을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비교표가 떠올랐죠. 독일 201CD는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장보고 CDA는 전통적입니다. 하지만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혁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또 다른 자문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독일 기술은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9형, 212B형 모두 성공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1CCD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스테인리스 선체는 이론적으로 훌륭하지만 실제 운용에선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4척이 필요합니다. 실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납기 준수율 98.7%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죠. 게다가 2개 조선소 동시 건조입니다. 리스크 분산도 됩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확신합니까? 네, 장관님.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겁니다. 압력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추천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72시간의 분석은 끝났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장보고 토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필리핀의 퇴역 초계함 무상 기증.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18년 8월 마닐라 항구. 사진 속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이 태극기를 내리고 필리핀 국기를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한 척이 필리핀 해군에 인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해군의 해상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초계함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함정 인도와 함께 정비 기술 교육 및 부품 지원도 포함된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상 기증? 방산업계에서 무상이라는 단어는 흔치 않았죠. 보통은 판매, 수출, 라이선스. 그런 단어들이 오가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무상 지원, 한국 함정 기증,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었습니다. 2019년 베트남에도 초계함 한 척, 2020년 콜롬비아에도, 2021년 페루, 2022년 이집트까지.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퇴역 함정들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하지만 어떤 전략일까요? 저는 각 나라별 후속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배를 준 게 아닙니다. 함께 훈련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부품까지 지원해줬죠. 이건 판매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판매 vs 동반자. 베트남 해군 제독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한 척의 배가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믿어줬다. 저는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신뢰. 무기 거래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쓰다니. 저는 UN 안보리 표결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결의안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해양안보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함정을 지원받은 나라들이 거의 100%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죠. 외교적 지지였습니다. 한 척의 배가 표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타입 2번 쿠 잠수함 수출 현황.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 남아공. 하지만 모두 유상 판매였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기술료, 유지보수 계약. 숫자들이 명확했죠. 독일은 기술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남겼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상이 아니라 외교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퇴역 함정이라고는 하지만 개조하고 정비하고 인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상으로? 저는 한국 국방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방백서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도움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때 16개국이 참전했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보냈죠.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였습니다. 닐, 들었어?
독일 측에서 로비를 시작했대. 뭐라고? 나토 동맹 카드를 꺼내들었어. 유럽 통합 방위, 기술 표준화, 그런 얘기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지. 그래서 말인데 한국 쪽 자료는 제대로 본 거야? 보고 있네. 어때? 설득력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득력? 그 이상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어. 신뢰를 쌓았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닐 자네 한국한테 넘어간 거 아냐? 데이터한테 넘어갔지. 한국한테가 아니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주 얼리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영상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바다 총성 그리고 함성.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선박에 진입하는 장면이 펼쳐졌죠. 25일명의 선원 전원 구출, 해적 8명 생포.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사상자 0명.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교전 상황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을 구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작전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 적용,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해적 생포를 통한 국제법적 처리 완료.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한국 해군은 해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죽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저는 UN 해양안보 포럼 자료를 찾았습니다. 2011년 회의록이었죠. 미국 해군 제독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덴만 작전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군사력과 인도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모범 사례다. 영국 해군 참모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적과 싸운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켰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타와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평범하지 않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나라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철학,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독일과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제품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품 vs 관계, 거래 vs 파트너십, 판매 vs 신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 밤을 꼬박 새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를 검색했습니다. 캐나다 한국 육전 2보 전쟁.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육전 2호 전쟁 당시 캐나다는 2만 6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526명이 전사했고 1,042명이 부상당했죠. 저는 참전 용사 인터뷰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병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죠.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도운 게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캐나다를 도울 차례였죠. 이건 단순한 잠수함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순환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독일 2x1 루시디, 기술력, 혁신적, 실적 없음, 철학, 제품 판매, 관계, 거래, 한국 장보고 터리, 기술력, 검증됨,
실적 스텝 47시간, 철학, 파트너십, 관계, 신뢰.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비교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죠.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정치적 압력, 나토 동맹, 유럽과의 관계. 복잡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네, 장관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편향적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장관님. 압니다. 하지만 정치는 복잡합니다. 바다는 단순합니다. 작동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죠.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와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추천 한국 장보고 퇴리.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술, 실적, 납기, 그리고 신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비교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나라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폭풍을 일으킬 거라는 걸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지옥이 시작되더군요. 오전 9시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는 67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 유럽 방산업체, 로비스트, 나토 관계자, 심지어 캐나다 의회 의원들까지 말이죠.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편향적이다. 나토 동맹을 무시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56조 원짜리 계약에서 패배한 쪽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로버트슨 교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독일 측에서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국방부 장관, 차관,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독일 대사관 무관까지. 분위기가 험악했죠. 독일 무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의 보고서는 편향적입니다. 독일의 기술력과 나토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평가했죠. 평가요? 201일 실시디는 아직 물에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물에 뜨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띄웠죠. 캐나다는 2035년까지 4척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독일 201CCD의 초도함은 2029년 배치 예정이에요. 2035년까지 4척을 받으려면 2029년부터 2035년까지 6년간 4척을 건조해야 하죠. 가능합니까? 독일 무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4척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2개의 조선소에서 동시 건조하죠.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나토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맹은 중요하죠.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배로 동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3년간 캐나다 잠수함 함대의 가동률은 47%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이유가 뭡니까? 노후화와 부품 부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작동하는 배예요.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시죠.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실 제게도 아직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은 무상으로 함정을 기증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에요. 철학이죠. 그 철학의 근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장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더 조사하시죠. 하지만 독일 측에도 재검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독일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재검토 기회라 정치적 압력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성공 사례.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호주 레드백 장갑차 계약, 노르웨이 K9 자주포 도입.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는가? 저는 폴란드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2 전투기 48대, 총액 약 20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해주죠.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우리 국민을 고용하고 함께 만듭니다. 이건 수입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협력. 다시 한국의 방산 수출 철학이 보이더군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방산 수출 가이드라인 문서를 찾았죠. 2020년에 발표된 자료였습니다. 핵심 원칙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산업 육성. 둘째,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셋째,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저는 이 원칙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전략이 아니었죠. 경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받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1970년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M16 소총 생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배웠죠. 1990년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생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한국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로버트슨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 무관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교수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째였습니다. 정치적 압력은 계속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무관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벽에는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군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해군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준 대령입니다. 닐 로버트슨입니다. 우리는 앉았고 김 대령이 차를 따랐어요. 교수님, 캐나다는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육전 2보 전쟁 때 도와주셨죠.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 6천 명이 참전했고 506명이 전사했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캐나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한국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캐나다입니다. 그때 캐나다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국을 도왔죠. 그래서 우리도 배웠습니다. 진짜 동맹이 뭔지를.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0년 전의 사진이었지만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
한국이 왜 무상으로 함정을 기증하는지 아십니까? 이익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죠. 정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방산 수출의 철학입니까? 철학이자 빚입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거죠. 김 대령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교수님, 한국 해군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청해부대의 활동 기록이었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들, 호위작전, 구조작전, 그리고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저는 이미 봤던 영상이었지만 다시 집중해서 봤어요.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이 작전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상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적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김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해적 8명을 생포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교전 상황에서 생포한다는 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김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원도 사람이고 해적도 사람이지요. 우리는 선원을 구하되 해적의 생명도 존중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배운 전쟁의 교훈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이 계속 이어졌죠. 교인이 2보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죠. 전쟁은 필요하기지만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고. 그게 한국 군대의 철학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치, 무기가 아니라 철학. 김 대령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이건 림팩 2024 결과입니다. 화면에 성적표가 떠올랐습니다. 종합 1위 대한민국, 2위 미국, 3위 일본. 한국 해군이 1위를 했어요. 특히 잠수함 부문에서 압도적이었죠. 저는 세부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사격 정확도, 작전 수행 능력,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장보고 토레이가 이 성적을 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결과죠. 저는 한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었어요. 실제 결과였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2024년 림팩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수십 척의 함정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 그리고 한국 잠수함 장보고 테이라이가 수면 아래로 잠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더군요. 다음 장면은 표적 사격이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어뢰가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죠. 미국 제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ullseye, 완벽한 명중이다. 다음은 수중 지속 시간 테스트였습니다. 3주간 수중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하는 시험이었어요. 장보고 트서이는 21일을 버텼습니다.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의 완벽한 조합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시상식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함장이 트로피를 받는 모습. 각국 해군 제독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 해군의 현재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캐나다가 도와줬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캐나다를 도울 차례예요. 저는 김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교수님의 보고서는 공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존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며 저는 오타와의 거리를 걸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70년 전 이 땅에 왔던 캐나다 병사들을 떠올렸죠. 그들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캐나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순환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정할 건 없었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명확했고 결론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와 신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가 지났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침에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독일 해군 기술연구소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이베일 리시디의 새로운 성능 분석 보고서였고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이프 EV2CD 체이스대 잠수함 기술의 새로운 표준. 표준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물에도 뜨지 않은 배가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공정해야 했기에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선체의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비자성 소재로 자기 신호 제로에 근접, 자기 기로의 대응 능력 최고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검증은 다음 페이지에는 유체역학 설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최첨단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중 저항 30% 감소 달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인상적인 숫자였지만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실제 바다는 컴퓨터 화면 속 물결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AIP 시스템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세대 연료 전지 기술로 수중 지속 시간 획기적 증가 예상이라는 문장이 나왔죠. 예상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고 저는 펜으로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상, 예정, 계획, 목표 이런 단어들이 보고서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독일 측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는데 오전 10시 30분이었고 브리핑까지 4시간 30분 남은 상황이었죠. 저는 독일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는데 오타와의 하늘은 맑았고 눈은 그쳤으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김태준 대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관계, 한국 국제 원조, 한국 평화 유지군 여러 기사들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UN 평화 유지 활동 기여도 세계 10위. 저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13개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남수단, 인도파키스탄 접경. 한국 군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계속 자료를 읽으면서 한국이 파견한 부대들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병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재건 사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었어요.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사례가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이 현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하고 식수시설을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레바논 주민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 군인들은 총을 들고 왔지만 연필도 함께 가져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줬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총과 연필, 군사력과 인도주의의 결합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고 브리핑까지 2시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건너뛰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한국의 개발원조 ODA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것이었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한국의 ODA 지원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140개국 이상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분야도 다양했는데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 기술 이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죠. 그중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새마을 운동 글로벌 전파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 경험했던 농촌 개발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었어요. 성과가 정말 놀라웠는데 탄자니아에서는 마을 소득이 3배 증가했고 르완다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2배 향상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죠. 한국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 전화벨이 또 울렸고 동료 교수였습니다. 닐, 오늘 브리핑 준비됐어? 하고 있네. 독일 측이 꽤 공을 들였다던데 나토 사무총장 메시지까지 준비했다고 하더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까지 동원한다는 건가? 그래, 정치적 압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 같아. 상당히 공격적이야. 데이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군. 닐, 현실을 봐.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야. 정치 게임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어느 쪽이야? 난? 솔직히 독일이 안전하다고 봐. 나토 동맹이니까 말이지. 작동하지 않는 배여도 괜찮다는 건가?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지 뭐.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 문제라는 말에 화가 났죠. 승조원들의 생명이 나중에 해결할 문제란 말입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함정 기증, 청해부대, 림팩 우승, 평화유지군, 개발원조. 모든 게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억압이 아닌 협력에 사용하고 있었고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 저는 재킷을 걸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의회 국방위원, 외교부 인사들, 그리고 독일 대표단까지 와 있었죠. 독일 측은 5명이 왔는데 해군 제독, 기술 책임자, 마케팅 이사, 그리고 2명의 보좌관이었고 모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독일 기술 책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220CD의 혁신적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면에 3D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는데 매끈한 잠수함이 수중을 우아하게 유영하는 장면이었죠. 221CD는 세계 최초로 완전 비자성 선체를 구현했고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제작되어 자기 신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전환되면서 자기 기로의 옆을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기로에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자기 기로에 대한 완벽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해상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까? 독일 기술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실물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명확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론입니다. 바다는 현실이죠. 교수님, 독일 해군 기술은 70년간 검증되어 왔고 우리의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222CD 자체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독일 해군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님, 혁신에는 항상 첫걸음이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200기 구형도 처음엔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209형은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고 캐나다는 2035년까지 4척이 필요합니다. 실험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죠.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이어졌는데 AIP 시스템, 유체 역학, 스텔스 기술 등 모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단어들을 발견했죠. 예정, 계획, 목표, 예상.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을 때 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21CD는 나토 해양 방위의 미래이며
캐나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장관이 질문 시간을 열었는데 여러 질문들이 오갔고 대부분은 독일에게 호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35년까지 사척 인도가 정말 가능합니까? 독일 마케팅 이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초도함 진수 후 생산 속도를 최대한 높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건 보장이 아닙니다. 이건 확정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의원이 제게 다가왔죠. 교수님, 오늘 너무 공격적이셨던 거 아닙니까? 독일 측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단지 사실을 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동맹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배로 동맹을 지킬 순 없고 승조원의 생명이 가장 먼저입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떠났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일 보고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는데 300페이지에 달하는 화려한 약속들이었죠. 저는 그 옆에 제 노트를 펼쳤는데 한국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적, 검증, 신뢰, 철학, 협력, 동반 성장. 두 나라의 차이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어요. 한쪽은 미래를 약속했고 한쪽은 과거를 증명했습니다. 한쪽은 기술을 팔았고 한쪽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치적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나토, 유럽동맹, 의회까지 모두 독일 편을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정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작동하거나 가라앉거나 딱 둘 중 하나일 뿐이죠. 저는 노트 맨 위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약속은 아름답다. 하지만 바다는 오직 증거만을 요구한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오타와의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압력이 밀려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그 답은 데이터와 신뢰가 함께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진실을 말할 시간만 남았죠. CNN 스튜디오에서 말입니다. 독일과의 브리핑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 스펙을 비교하는 단계를 넘어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검색창에 새로운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한국-미국 관계, 한국 전략적 위치, 한국 핵잠수함. 그러던 중 2017년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Korea is now ready for nuclear submarine talks. 한국은 이제 핵 잠수함 논의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클릭하고 전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핵 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히 원자로를 탑재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전략 자산이었고 핵 기술의 정점이었으며 동맹국 중에서도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영역이었죠. 영국,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논의의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저는 관련 분석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 읽어 내려갔는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논의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신뢰의 문제.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전쟁 동맹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미 군사 협력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했죠. 베트남전 참전, 걸프전 의료 지원, 이라크전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동위 부대.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력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기록을 보니 한국군은 단 한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 학교를 재건하고 병원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전투가 아닌 재건과 의료 지원에 집중했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한국은 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다음으로 저는 한미연합훈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한국군은 70년 넘게 미군과 함께 훈련해왔고 그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미 태평양 사령관의 의회 증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 훈련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최고 수준이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신뢰성.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는데 오타와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잠수함은 단순히 좋은 기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여야 했죠. 전화벨이 울렸고 국방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한국방산청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의 국제 군사 협력 실적과 기술 신뢰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보내주십시오. 몇 분 후 제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고 저는 바로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신뢰 구축 사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례가 나왔는데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폴란드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완전히 이전했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동맹의 시작이었죠. 다음은 호주 AS-20 레드백 장갑차 사례였는데 호주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한국을 선택했고 그 이유가 기술력 납기 준수 현지 생산 약속의 삼박자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K9 자주포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도입 기준을 가진 나라인데 한국 K9을 선택한 이유가 극한 환경 테스트, 통과 유지 보수 용이성 기술 신뢰도였다고 했죠.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서였어요. 약속을 지키고 기술을 숨기지 않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트럼프의 핵 잠수함 발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게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고 한미 방산 협력 평가 보고서 2023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핵심 문장을 발견했죠. 대한민국은 기술 수용 능력, 독자 개발 역량, 그리고 국제 표준 준수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왔다. 특히 민감 기술에 대한 보안 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 체계는 미국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미국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이건 엄청난 평가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핵잠수함 논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 위임.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잠수함 독자 개발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199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시작해서 214급을 거쳐 이제는 완전 독자 설계인 장보고 타이까지 발전했죠. 3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변신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혁신했죠. 독일 209급보다 조용하고 214급보다 신뢰성 높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P 리튬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저는 독일 킬 대학의 잠수함 기술 평가 논문을 찾았는데 한 독일 교수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장보고 트리오에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사례다. 우리가 가르친 것 이상을 그들은 이루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다는 표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겸손하게 배웠지만 결과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다시 에이펙 트럼프 발언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발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논의는 단순히 원자로 기술을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너희는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기술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동맹, 수십 년간의 기술 협력, 전 세계에서 함께한 평화 유지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죠. 신뢰의 증거, 70년 한미동맹 역사,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공동작전, 림팩 등 연합훈련 70년, 미국 방부, 기술 보안 미국 기준 초과, 트럼프 핵 잠수함 논의 준비된 발언, 독일 교수 제자가 스승을 넘어섬.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선택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독일은 기술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독일은 미래를 그렸지만 한국은 과거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장관실이었어요. 로버트슨 교수, 최종 보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측의 압력이 상당합니다. 유럽의회에서도 공식 서한이 왔고요.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압니다. 하지만 정치는 1년을 보지만 잠수함은 30년을 갑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오타와의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최종 보고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면 CNN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증거를 담아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때 김태준 대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Korea is now ready.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고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혁신적인 잠수함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독일 227CD는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한국 장보고 트레라이는 현재를 증명한다. 미국은 한국을 핵 잠수함 논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것은 기술의 인정이 아니라 신뢰의 위임이다. 70년간 함께 싸웠고 30년간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평화를 지켜온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 약속이 아니라 증명, 미래가 아니라 현재.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최종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서 전 세계를 향해 이 진실을 말하게 되겠죠. 독일입니까? 한국입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적이, 신뢰가, 그리고 세계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니까요. 그리고 제가 찾은 진실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최종 보고를 일주일 앞둔 시점,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이론과 약속이 아닌 실전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미 해군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한 보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림팍 2024 훈련 종료,
참가국 역대 최대 규모 림팩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이었고 2년마다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클릭했고 참가국 명단을 확인했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총 29개국이 참가했고 함정 40척, 항공기 170대, 병력 25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는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죠. 잠수함 부문 최우수 성적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 C라이급.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최우수 성적, 장보고 세리가 미국, 일본, 호주 등 모든 참가국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태평양 함대 공식 보고서, 참가국 평가 자료, 언론 보도,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30분 후 저는 림팩 2024 공식 평가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1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고 각 부문별 상세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수함 부문으로 바로 건너뛰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종합 점수가 나와 있었죠. 1위 대한민국 94.3 7점, 2위 미국 89.2점, 3위 일본 87.5점, 4위 호주 84.3점.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5점 이상 차이로 이긴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미국이 주최한 훈련에서 미국 해군을 이긴 거였죠. 저는 세부 항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96.1위. 평가 내용을 읽어보니 장보고 위라이라이는 수중 소음 레벨이 참가 잠수함 중 가장 낮았고 능동소나 탐지 회피율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미 해군 잠수함 전력 평가관의 코멘트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조용함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의 조합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사격 정확도 98.1위. 어뢰 발사 훈련에서 장보고 트리라인은 10발 중 9발을 명중시켰고 평균 명중률 90%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림팩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미 해군 제독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Bullseye. 완벽한 사격이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훈련과 기술의 결과다. 작전 수행 능력 93.1위. 3주간의 연속 자망 훈련에서 장보고 하이라인은 21위를 버텼고 이는 요구 조건을 초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잠항 중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승조원들의 컨디션도 양호했다는 평가였죠. 호주 해군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AIP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3주는 이론상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성적이 아니었어요.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실전에서 증명한 거였죠. 육산 사이치 5km 이동 후 3주 작전 가능합니다. 증명되었습니다. AIP 시스템 신뢰성 최고 수준입니다. 검증되었습니다. 스텔스 성능 세계 1위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련 중 특이사항 섹션이 나왔는데 한 에피소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훈련 9일차 한국 잠수함이 미 해군 항모전단의 방어망을 뚫고 가상 어로의 공격에 성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호위함들이 전혀 탐지하지 못했고 심판단이 완벽한 기습 성공이라고 판정했다는 내용이었죠. 미 해군 항모전단장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다. 완전히 당했다.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저는 이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훈련이지만 이건 실력의 증명이었죠. 전화벨이 울렸고 동료 교수였습니다. 닐, 림팩 자료 봤어? 지금 보고 있네. 놀랍지 않아? 한국이 미국을 이겼어. 놀랍지 않네? 데이터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전은 다르잖아. 이건 진짜야. 그래서 더 확신이 서네.
한국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결과로 말하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각국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다. 호주 해군 제독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이제 벤치마크 대상이다. 우리가 차세대 잠수함을 계획할 때 한국 모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벤치마크, 비교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독일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독일은 림팩 2024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독일 해군 전문지에서 림팩 결과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독일 킬 대학 해양안보연구소 교수의 논평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트리라인은 우리 212B형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다.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다.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인정한 거였죠.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다고. 저는 림팩 관련 영상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미 해군 공식 채널이 있었고 림팩 2024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푸른 태평양, 수십 척의 군함들, 그리고 하늘을 가득 메운 항공기들, 장보고 트레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거품을 일으키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함교에 펄럭이고 있었죠. 다음 장면은 시상식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함장이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 일본, 호주 등 각국 해군 제독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췄는데 미 해군 작전사령관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어요. 저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림팩 역사, 한국 참가 기록. 자료들이 쏟아졌고 한국의 림팩 참가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1990년부터 림파에게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참가 때는 소형 함정 2척으로 옵저버 역할만 했죠.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가 커졌고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요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핵심 전력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 여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990년 옵저버 참가, 2000년 구축함 참가, 2010년 잠수함 첫 참가, 2018년 우수 성적, 2022년 상위권 진입, 2024년 종합 1위, 34년의 여정이었죠. 한 걸음씩 꾸준히 묵묵히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다. 34년간 쌓아온 실력이다. 다시 림팩 2024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평가가 나와 있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총평이었습니다. 림팩 2024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뛰어난 성과는 이 지역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들의 기술력, 훈련도,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은 모든 참가국의 모범이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기술 데이터, 운용 실적, 국제평가, 그리고 실전 증명,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열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7장 실전 검증, 림팩 2024 분석,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림팩 2024에서 한국 장보고 트리드웨이는 29개 참가국 중 잠수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성적이 아니라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의 실전 검증이다. 3주 연속 자망 달성, AIP 시스템 신뢰성 검증, 스텔스 성능 세계 최고,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해군국들이 인정한 성과다.
독일 이베이 플런 CD는 아직 물에 뜨지 않았다. 한국 장보고 설아이는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다. 저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오타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최종 보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CNN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적이, 세계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은 약속이 아니라 증명으로 말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트로피로 답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노트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림팩 2024 한국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고와 함께해야 한다. 전화벨이 울렸고 장관실이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 최종 보고 자료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독일 측에서 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림팩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공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들이 참가하지 않은 건 그들의 선택이었죠.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장관님,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안보 전문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바다는 단순합니다. 작동하거나 가라앉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림팩에서, 세계에서,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제 캐나다가 선택할 차례였죠. 승자와 함께 할 것인가, 약속과 함께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보고에서 그리고 CNN에서 말할 것입니다. 최종 보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고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오늘이 결정의 날이었죠. 72일간의 분석, 조사, 고민이 오늘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는데 오타와의 거리에는 아직 불이 켜진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고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8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고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기술 비교, 운용 실적, 납기 분석, 신뢰도 평가, 림팩 2024 결과, 국제 협력 사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추천, 대한민국 장보고 CRIY급.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전 9시 저는 국방부 대회 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느껴졌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5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차관, 해군 참모총장, 외교부 장관, 재무부 차관, 의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독일 대표단 1명과 한국 대표단 5명도 참석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추천안을 듣는 자리입니다. 로버트슨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고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제목만 있었어요. 생존의 선택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72일간 저는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을 모든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기술, 실적, 납기, 비용, 그리고 신뢰성까지 말이죠. 화면이 전환되면서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201CD는 혁신적입니다. 비자성 선체, 최신 유체역학, 첨단 AIP 시스템, 모든 게 인상적이죠. 하지만 3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째,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나 물에 뜨는 배입니다. 둘째, 납기가 불확실합니다. 2035년까지 4척 인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실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고 예측일 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독일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반면 한국 장보고 트라이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화면에 장보고, 세리의 실제 사진이 떠올랐고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모습이었죠.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현재까지 누적 운용 시간 15,000시간 이상, 가동률 92.3%, 항속거리 3,200km 실측, 15,000km 이상 확장 가능.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림팩 2024에서 29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면에 림팩 시상식 사진이 떠올랐고 한국 함장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일본,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결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선사의 75km 이동 후 수중 3주 작전. 한국은 림팩에서 21일 연속 잠안개 성공했습니다. AIP 시스템 신뢰성. 미 해군 평가관이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텔스 성능. 림팩에서 미 항모전단을 탐지 불능 상태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납기 준수. 한국 조선업 납기 준수율 98.7%. 이초맹사소인 견톤 34년 4척 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고 이번엔 숫자들이 가득한 비교표가 나왔어요. 비용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독일 EV1ECD 예상 단가 약 8억 달러, 총 96억 달러. 한국 장보고 터리 제한가 약 6억 달러, 총 72억 달러, 24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의 차이입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고 재무부 차관이 메모를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성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국제 협력 사례들이 나타났죠. 한국은 지난 10년간 필리핀,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이집트에 함정을 무상 기증했습니다.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그의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Korea is now ready for nuclear submarine talks. 미국은 한국을 핵잠수함 기술 논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인정이 아니라 신뢰의 위임입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있었어요. 약속 vs 증명, 미래 vs 현재, 위험 vs 안전.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나토 동맹이고 유럽의 강국이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201CD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4척이 필요합니다. 실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승조원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캐나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16명의 캐나다 군인이 한국을 위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캐나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받은 도움을 갚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보고 가이아이급 잠수함을 최종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관이 질문 시간을 열었고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대표단 단장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나토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먼저죠. 하지만 독일 기술은 70년간 검증되어 왔습니다. 이베릴스CD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우려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승조원 사망을 더 우려합니다.
의회 국방위원장이 물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정치적 반발이 상당할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3주 전 북극에서 우리 잠수함이 멈췄을 때 승조원 418명이 얼음 위에서 떨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이 입을 다물었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게 다가왔고 김태준 대령이었어요. 교수님, 공정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교수님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의원이 제게 다가왔죠. 교수님, 정치 생명을 걸었군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적으로 돌렸어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뿐이죠. 일주일이 지났고 최종 결정 발표일이 왔습니다.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도 참석했어요. 장관이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On Air. CNN 스튜디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죠.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단언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린 10년 뒤 이 자리에 앉아서 사망자 수를 세고 있을 겁니다.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3초간의 침묵. 앵커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입니까? 한국입니까? 앵커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7개국이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선택이었죠. 독일 220CD는 훌륭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장보고 3D는 이미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림팩 1024에서 수아마 미국 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핵 잠수함 논의 파트너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천천히 이어갔어요. 70년 전 캐나다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516명이 전사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캐나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앵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데이터로, 실적으로, 신뢰로 이겼습니다. 림팩에서 이겼고 세계 시장에서 이겼고 미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승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승자와 함께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장보고 트리바이가 바다를 가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정치는 말을 만들지만 바다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긴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습니다. 앵커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교수님, 인상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72일간의 여정이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고 장관이었습니다. 교수님, CNN 인터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에서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측도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데이터 덕분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캐나다 군인들도 이 별을 봤을까요? 한국 땅에서 추운 겨울밤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끝까지 싸웠던 그들이 지킨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캐나다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환이었고 신뢰의 증명이었으며 동맹의 진정한 의미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캐나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길 차례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뉴욕의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새로운 동맹도 시작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겼고 진실이 승리했으며 신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안전해질 겁니다. CNN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와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장관이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반응이 뜨겁더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긴장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긴장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흔들리지 않으시는군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압력에 가려질 수는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의 긴 여정은 끝났다. 이제 결정을 기다릴 뿐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한다. 캐나다는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말하고 있고 실적이 증명하고 있으며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이 아니라 증명으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위험이 아니라 안전으로.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뉴욕의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승조원들의 생명을 지킬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바다가 요구하는 진실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일간의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실이 승리할 차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